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루스 소설에다가 이제 관세를 자동차와 뭐 목재, 의약품 등 관세를 25%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건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지난 11월 달에 제출된 법안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비준이 안 돼서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인액트랄에서 그 입법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거기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비준이 안 돼서 그랬다, 트럼프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라고 그렇게는 명확하게 그 팩트는 좀 그렇게 잡아주시길 바라고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은 그 트럼프 발표가 이제 관세를 그럼 언제부터 인상할 것이냐라는 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입법이 그 입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상향시켰다. 이거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그 법안이 재경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법안 처리에 대단히 그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총 5건의 재경이 회부된 안건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12월 22일 날 제출된 그 법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진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회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법의 일정에 따라서 지금 처리 중에 있다. 자, 조금 전에 있었던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입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 이게 비준이 아니라 입법이 안 됐다. 왜냐하면 비준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 의회 여야가 싸울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외적인 거니까 목소리를 의논해서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아까의 브리핑은 조금 교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공인들은 조금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국익을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평론가로서는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입법까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나. 그리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입법을 하지 않아도 정부의 수단으로도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 단지 트럼프는 이걸 정치적 승리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거의 왕처럼 굴면서 자국 그 비무장 국민을 죽게 하는 어떤 원인 제공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이슈를 전환하고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우리가 미국과의 한 약속 행정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고요? 예산안에 담아가면 야당이 설마 미국을 앞에 놓고 무조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트럼프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정말 무릎 꿇리려는 그냥 굽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 무릎을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론가로서는 정말 화나고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감정을 절제하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건 입법부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대응하게 놔두고 입법부는 뒤에서
함께 이렇게 물밑 조율을 통해서 대응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그런 국내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상황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일각에서는 또 쿠팡 문제 거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미국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보가 요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급거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과 함께 뭘 논의했다고요? 대미 관세 협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 벤스 부통령의 휴대폰 번호를 따서 이른바 핫라인까지 만들었다라고 예.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0%로 대폭 올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왔습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그 원문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어떻게 써놨냐? 지난 7월 30일 이렇게 이런 약속을 했고 한국에 와서 10월 달에 또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세 협정을 입법화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다, 리어펌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관세를 낮추는 것을 조치를 했는데 상대방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차 등에 대해서 25%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봅시다. 헌법에 보면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국제조약이라든가 관세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도장을 찍고 예. 있습니다. 이 사안이 1년에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서 토탈 3,500억 불이나 되는 것으로 그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국민의 동의, 비준 동의를 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자고 하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제 한미 그 관세 협정에 관한 특별법 발의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의회, 그 의회에서 이 법을 하는 것은 프리로거티브,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의회에 대해서 딱 집어가지고 예.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너무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같은 조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요. 예. 근데 우리만 법에 박아가지고 고정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같은 조치고 상호주의적 조치입니까? 이건 일방적이고 정말 힘 약한 국가로 깔아보는 그런 정도의 조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예, 예. 어길 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 약속한 거는요, 행정 조치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그것을 정치적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이 입법일 뿐이에요.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 여당에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조치들이 또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국내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퇴원했고요. 그날 바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자, 김 전 최고위원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라든가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 두 분을 임명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오롯이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게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탈당 권유이긴 하지만 이게 제명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일 동안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10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제명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 나아가 본인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명되느니 본인이 탈당계를 내달라라고 권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만 그 시간을 10일이라는 그 시간을 줬을 뿐인 것이죠. 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김정혁 최고위원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지금 현재의 김정혁 전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기시감이 들었냐 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원일치 파기환송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윤리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과 이 사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같이 평면에 두고 있죠? 그게 바로 이른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비난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를 선고하고 심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런 그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계속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해서 이런 절차도 계속 미뤄졌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당하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와 같은 조치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저는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적법 절차 위반이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부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하면은 이런 대응 자체가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당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본인들끼리 어떤 정치 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당에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근데 그 애초에 윤리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얘기를 했었는데 징계 수위가 높아진 거잖아요. 네. 왜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나 저처럼 약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한테는요 정치적 숙청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 행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시절에 뭐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한 비난을 했죠. 저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명 숙청을 해요. 비명 행사 정도가 아니라 예, 아예 당원권을 박탈하고 제명 숙청을 해. 그러면 저처럼 민주당에서 그냥 수박이라고 강하게 욕먹고 비난당하는 거 정도로 감사해야 되는 정도가 인가?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예. 자, 이런 자, 국민의힘의 모습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평론가님.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지금 브리핑 내용이 나왔는데요. 관세 합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차분히 이 문제를 좀 대응하겠다라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개최를 했고 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유선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세 합의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또 차분히 대응하겠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 조금 전에 이제 말이 끊겼는데요. 계속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 당이 지금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 다른 당은 더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국민에게 그냥 용인이 되면 민주당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당들이 이제는 좀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왜
정당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모여야 하나요? 예? 같은 이념과 어떤 방향성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건 맞지만 각계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의견과 다른 방식,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마저 용인하지 못한다면 민주정당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예. 한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왜 사실 그 제명 같은 수준의 결정을 했느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비명 행사 그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거는 정당에 관한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당내의 규율에 관한 겁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국민 내에 있어서 범죄가 있었을 때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있는 그 내용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반장할 거, 누가 회장할지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동렬에 두고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김경 민주당 시의원 그리고 우리 강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김병기 의원 그거에 대해서 윤리심판위원회에서 그냥 제명해버린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당에 내분이 있는 애 이걸 가지고 왜 못 푼네 하는 것은 그것은 사법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듯이 당내의 규율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이 정당은요 공당입니다. 국민들도 같이 바라보고 있고 공익의 차원에서도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당 행위라는 판단을 누가 하냐도 중요하고요. 그 해당 행위라는 판단이 공정해 보이느냐도 되게 중요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건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 행위나 해윤 행위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김종혁 전 최고의 탈당 권유 처분이 또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은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고성국 씨 날짜까지 콕 짚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29일 한동훈 제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9일은 한동훈 제명의 날. 모두 뛰면 모두 뛴다는 말이 있죠. 윤희수이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주호영이가 대구시장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논평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 상당히 발언의 수위가 좀 높습니다. 날짜 29일이면 이틀 후잖아요. 이틀 후를 콕 집었고 또 지금 고성국 씨를 비롯해서 지도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비난 수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리 YTN과 같은 그 지상파 내지 공중파와 달리 저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찾아서 듣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송에 비해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 고성국 그 TV 제가 알기로 한 거의 뭐 100수십만 정도의 그 가입자가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에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고 현재 특히 보면은 장동혁 당대표를 당선시키는데도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상당히 지지했는 분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그 장동혁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그 지지하는 그런 발언 그 맥락 속에서 저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지금 1월 29일이 그 한동훈 사퇴의 날이다, 제명의 날이다 얘기한 것은 뭐 본인이 그렇게 점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장동혁 당대표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1월 29일 날 최고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무에 복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의결 사항으로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의 기강을 세우고 이 법적 평등 조치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원리 원칙대로 결정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그 대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도 전통적인 시각에서 당내의 어떤 그 공천 절차 그리고 경선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후보를 밀고 그리고 어떤 상대방이라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견제하는 취지다.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러한 종류의 지금 뭐 강성 발언 그리고 이제 징계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는 생각보다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징계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2월 8일에 또 대규모 토크 콘서트 연다고 하거든요.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맞으면서 버티면서 극복하는 모습을 그 서사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예.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대중정치인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의 저는 굉장한 자충수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보수 진영의 뭐 조갑재 그 편집인 전 예. 편집인 같은 분들도 이게 완전히 지방선거 망치는 가장 예. 뭐 KTX 같은 걸 탄 거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런 것들이 공인들이 유튜브 상황들의 어떤 저런 분위기, 이게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일들 하는 거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희숙 이가 뭐뭐 것들 예.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민망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공익을 위해서는요, 그 국민의 기본권도 일정 정도 법률에 의해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상황들이 공익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입법을 통해서 좀 규제를 하는 용기를 좀 내야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쪼르륵 앉아가지고 무슨 그 후원금 좀 더 거들려고 그 조아리고 이런 거 좀 정치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정쟁을 당분간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청와대와의 교감 문제 네. 실제로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게 얘기가 둘로 갈려요. 뭐 저도 여기저기서 뭐 궁금하니까 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실제로 좀 일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뭐 우리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나 구체적인 동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해서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확인이 돼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쉽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지금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이걸 지금 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어요? 지금 국민 통합을 하자고 막 그러는데 뭐 우리보다 더 강성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국민 통합을 논할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런다는데, 지방선거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미미하게 뭐 호남이나 뭐 이런 지역에 일부 지역에 영향이 좀 있는 거지, 수도권이나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지역에서는 뭐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보세요. 뭐 거의 뭐 그 미미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당의 분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당대표 중심의 찬반으로 갈리는 정치적 상황이 오는지, 코스피 5000 시대에 좀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오늘 아침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국혁신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조국 대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조국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예. 적수가 생기는데 그럼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를 찍지 정청래 대표를 찍습니까? 예. 무슨 그런 분석이 있어요? 합당하면 조국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르지만 그럴 수도 안 있다. 나온다고 해도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 지지선을 하겠습니까? 네, 언뜻 들으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현재 당권 투쟁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죽했으면은 청와대로 당 대표들을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신 비명이야? 반명이야? 이런 것을 농담식으로라도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 중에 한 5% 정도는 뼈가 있는 말이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명청 전쟁을 넘어서 명청 교체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6월 달 지나면은 본인으로서는 당 대표가 끝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본인이 당 대표로 되고 나아가 그 다음에 있을 2028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에 대권은 나다라는 그 대권 프로젝트를 가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김어준, 정청래, 조국 이른바 그 친노 친문 연합군을 가지고 이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세력을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전략에서 하나하나 나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했던 이 대의원 표가 한 명에 20표가 되는데 그 표를 다 잘라버리고 1인 1표로 만드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자체에 대한 그립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다가올 수 있는 지금 6.3 지방선거의 예. 공천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9월 달에 있었던 이 당권 투쟁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전쟁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뜨거운 피 튀기는 전쟁이 노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상호 전 수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저희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 짚으셨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연스러운 합당이 되면 저 말씀이 맞아요. 근데 거래에 의해서 합당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시켜주는 거면은 그거에 대한 보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저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보석 상태로 나온 상태에서 북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거 초청이 됐더라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공인의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의 자세는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에게 가서 잘 보이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국민들에게. 그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짧게. 짧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의 분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측근이라 되려고 하면은 김영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예,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2심에서 실형 5년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보석 허가가 됐다는 이유로 해서 정치인처럼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초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수치스러운데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선고기일을 잡아가지고 정의가 무엇인지 빨리 선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